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1강 공업경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기능장 제5편 공업경영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업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은 그죠? 공업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은 위험물 기능장 그죠? 위험물 기능장 필기시험에서 그죠? 필기시험에서 5문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출제가 됩니다. 그죠?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위험물 기능장 실기시험에서는, 그죠? 실기시험에서는 공업경영에 대한 과목은 전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제가 이때까지 공업경영에서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 그죠? 분석을 한번 해보면, 위험물 기능장 필기시험에서 이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죠?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기출문제.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3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더라고요, 출제. 그렇죠? 3문제 이상은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공업 경영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다. 필기 문제에서는 공업 경영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공업 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의 교재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내용을 전부 다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하지를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여기에서 모든 기능장 시험, 그죠? 위험물 기능장, 가스 기능장, 배관 기능장, 용접 기능장, 에너지 관리 기능장, 이와 같은 경우에서,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공업 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이 기능장에만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능장에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 그죠? 기능장에 해당이 되는 과목은, 그죠? 공업 경영이 5문제가 픽스되어 있다. 그죠? 픽스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다. 그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기 문제에서 우리가 겹쳐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것,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그와 같은 유형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밑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 정리되어 있는 경우로만 공부를 하시더라도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맞추어 내실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제1장에 품질 관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통계량의 기초, 그죠? 통계량의 기초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통계량의 기초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내용. 이 기초적인 내용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이 있다. 그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범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 중에서, 그죠? 자료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우리가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료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우리가 범위다. 이 범위를 나타내는 기호는 우리가 R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죠? R로 이렇게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제곱합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죠? 제곱합을 우리가 S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차의 제곱을 합한 값을 우리가 제곱합이다. 편차의 제곱을, 그죠? 편차의 제곱을 합한 값. 그러니까 제곱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편차의 제곱을 합해 놓은 값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편차의 제곱을 합해 놓은 것을 우리가 제곱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제곱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표기를 할 때 우리가 S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평균은 우리가 X바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X바. 그죠? X바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측정값 전부를 더하여 그 개수로 나눈 값을 우리가 평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바를 구하는 공식은, 그죠? X바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료의 개수분의, 그죠? 자료의 전체 합이 우리가 평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어떠한 학생이, 그죠? 국어라고 하는 점수가, 그죠? 국어라고 하는 점수가 90점을 맞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학이라고 하는 점수를, 그죠? 수학이라고 하는 점수를 85점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어라고 하는 점수를, 그죠? 영어라고 하는 점수를 우리가, 뭡니까? 100점을 맞았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점수, 그죠? 사회라고 하는 점수를 우리가 80점을 맞았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네 과목의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X바는, 그죠? 하나, 둘, 셋, 넷, 네 과목 중에서, 그죠? 네 과목 중에서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국어 점수가 90점, 그죠? 더하기, 수학 점수가 85점, 더하기, 영어 점수가 100점, 더하기, 사회 점수가 80점, 이렇게 맞았다. 그래서 X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각각의 개수, 그죠? 각각의 개수. 자료가, 여기서 자료가 1개, 그죠?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료가 4개 중에서 자료의 전체 합을 우리가 평균이다. 자료의 전체 합 90점, 85점, 100점, 80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X바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개수분의 자료의 전체 합을 우리가 뭡니까? X바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앙값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중앙값을 우리가 기호로 표기할 때는 우리가 ME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그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되는 데이터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3, 7, 6, 5, 4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크기 순서대로 우리가 위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3 다음에 우리가 4, 4 다음에 우리가 5, 5 다음에 6, 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데이터가 홀수인 경우, 그죠? 데이터를 우리가 홀수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데이터가 홀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홀수가 데이터가 홀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홀수, 자, 한 개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값, 그죠?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값, 이 값이 우리가 뭐가 된다 말입니까? 이 5가, 그죠? 5가 중앙값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5가 중앙값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 그죠? 데이터가 짝수인 경우에는 1, 2, 5, 3, 1, 2, 5, 3, 그죠? 12, 그죠? 5, 12라고 하는 숫자, 5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 9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나타내 보면 3이라고 하는 숫자 다음에 5라고 하는 숫자를 위치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9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숫자, 12라고 하는 숫자.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자, 요거 12 끝에 거 이렇게 지워 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끝에 이렇게 지워 나갑니다. 그러면 7하고 9하고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7하고 9하고 이렇게 숫자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7하고 9의 평균값, 그죠? 7 더하기 9 나누기 2 했을 때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8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8이 중앙값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앙값을 우리가 기호로 표기할 때는 우리가 ME라고 표기를 하는데, 짝수인 경우하고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에는 가장 중간에 모이는 값의 평균값, 그 다음 홀수인 경우에는 가장 중간에 위치되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중앙값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표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다. 그죠? 표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최빈값. 최빈값을 우리가 M0다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죠? 최빈값을 M0라고 이야기한다.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우리가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그러니까 7이 2개가 되겠고 8이 2개가 되겠고 9가 3개가 되겠고 10이 2개가 되겠고 11이 1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은 요 9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2개가 되는데 1개, 2개, 1개가 되는데 이 9라고 하는 숫자는 3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9가 최빈 값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여러분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이 되겠죠. 분산을 우리가 기호로 표기할 때 S의 제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S의 제곱. 즉, 다시 말해서 이 S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S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표기를 해 볼 수가 있겠다. S의 제곱은 이꼴은 n-1 분의 시그마 xi-x바의 제곱이 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n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수를 우리가 x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xi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서 각각의 수, 그죠? 자료에서 각각의 수를 우리가 xi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x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평균값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료에서 각각의 수 마이너스 평균값의 제곱을 각각 더해 놓은 것을 우리가 분산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우리가 n가 5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12라고 하는 숫자. 자, 이렇게 5개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그죠? 5개의 자료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S의 제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죠? S의 제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죠? S의 제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S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 그죠? 5개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평균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평균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5, 6, 7, 8. 그죠? X바라고 이야기하면, 그죠? 5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1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어떠한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은 5 마이너스 어떠한 숫자 값의 제곱, 그죠? 더하기 6 마이너스 어떠한 값, 여기서 구한 값을 의미하겠죠. 그죠? 가로 닫고 제곱, 그죠? 자, 더하기.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어떠한 값에다가 가로 닫고 제곱,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어떠한 값에다가 가로 닫고 제곱, 그렇죠? 더하기.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어떠한 값에다가 가로 닫고 제곱. 이렇게 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제곱 합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곱 합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요 자체로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우리가 출제되어 있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관리 사이클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PDCA,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을 하고, 세 번째 확인을 하고, 네 번째로 우리가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 사이클은 우리가 P, 그죠? D,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이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P의 약자는 우리가 플랜, 그죠? 계획이죠, 그죠? 그 다음에 do의 약자라고 하는 것은 do, 실행을 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한다, 체크, 그죠?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액션, 행동을 취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 사이클은 PDCA 이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그죠? 자, 그러면은 뭡니까? 이 관리 사이클 PDCA 이 내용도 우리가 자주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도에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경향이다라고 하는 용어는 무슨 말인가? 점이 순차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현상. 점이 순차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현상을 우리가 경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기라고 하는 것은 점이 주기적으로 위아래로 변동하는 파형.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전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X축하고 Y축이 있을 때, 그죠? X축하고 Y축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처음에 상승하다가 이렇게 하강을 하죠. 그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이클. 하나의 CYCL이 하나의 사이클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 하나의 사이클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죠? 하나의 사이클을 우리가 주기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un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죠? 중심선의 한쪽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점. 그죠? 중심선의 한쪽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값을 우리가 ru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산포라고 하는 것은 수집된 자료값이 그 중앙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그죠? 산포라고 하는 이 흩어짐의 정도. 그죠? 흩어짐의 정도. 이것을 우리가 산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흩어짐의 정도. 흩어짐의 정도를 우리가 산포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분포에서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그죠?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조사하여 평균 및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규격과의 표준 편차, 규격과의 비교를 통한 부적합 품률을 추정을 할 때 도수 분포표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죠? 도수 분포표를 사용을 하고 있다.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계급에 속하는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조사하여 평균 및 표준 편차, 규격과의 비교를 통한 부적합 품률을 우리가 추정을 할 때 결국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것은 그죠? 비교를 통해서 부적합 품률을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사용하는 표를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항 분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의 이론적인 확률 분포로서 그죠? 한 특정한 무선적 현상을 나타내는 수리적 모형을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이항 분포를 우리가 기호로 표기할 때 우리가 P, X 또는 K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그죠? K라고 표기를 했을 때, NO 여기에서 C라고 하는 것은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NO, C, K에 P의 K성, 가로 열고 1-P에 가로 닫고 NO-K성.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 NO 콤비네이션 K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요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자, 여기에서 K, 팩토리얼, 가로 열고 NO-K에 가로 닫고 팩토리얼 분의 NO의 팩토리얼.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뒷부분에 보면 이항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의미도 뒷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를 K라고,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 K가, 그죠?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 K가, 그죠? 매개 변수 N과 P를 가지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K에서 P, 그죠? NP까지다라고 NP라고 쓴다. N번 시행 중에서 K번 성공할 확률은 확률 질량 함수로 주어진다.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항 분포를 우리가 P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P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K 또는 소문자 K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아까는 우리가 NO 콤비네이션, 그죠? NO 콤비네이션 K 값이다. 그 다음에 P의 K성이다. 가로 열고 1-P의 가로 닫고 N-K성이다. 자, 요와 같은 의미를, 그죠? 요렇게도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NO 콤비네이션 K 값을 요렇게도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다. 그죠? 요렇게도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P의 K성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1-P, 1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1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 보시면 1-P의 N-K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앞부분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죠? 앞부분에서 보면 NO 콤비네이션 K다라고 하는 것은 NO 콤비네이션 K라고 하는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죠? 자, 다시 우리가 뒷부분에 넘어가서 N-K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K 팩토리얼, 가로 열고 N-K의 팩토리얼, 분의 NO의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0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그죠? 3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죠? 이꼴은 6을 우리가 3 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5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우리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5 이꼴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120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5 팩토리얼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7 팩토리얼이라고 한다면, 그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이 꼴은 얼마 값이 나오겠죠? 이것을 우리가 7 팩토리얼에 해당되는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 출제될 때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죠? 앞부분에 나와 있는 뭡니까? P, 그죠? P라고 하는 것은 NO 콤비네이션 K의 P의 K성, 가로 열고 1-P의 N-K성,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뒷부분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다. 그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요 내용을 별표 3개 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것은, 자, 신장, 사람의 우리가 키를 이야기할 때, 자, 범위를 정해 놓죠. 그죠? 145 이상, 150 미만의 인원수는 몇 명이 되는가? 그 다음 150 이상, 155 미만은 우리가 몇 명이 되는가? 자, 그렇죠? 자, 그래서, 뭡니까?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조사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조사하여 평균 및 표준 편차, 규격과의 비교를 통한 부적합 품류를 추정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계가 얼마 나왔다. 그죠? 합계가 얼마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도수 분포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술 평균 구하는 공식, 그죠? 기하 평균 구하는 공식, 조합 평균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눈여겨 봐두시면 되겠다. 그죠? 눈여겨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 나오는데요. 히스토그램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